네, 뉴스타트 2부로 이어갑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전 세계에 새로 부과하겠다고 한 관세 10%를 15%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뒤 불과 하루 만인데 고강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윤정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발표한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올리겠다고 했죠. 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현지 시간 21일 토요일인 오늘 오전부터 대법원 판결 대응에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평소 주말과 달리 플로리다주 마르라고 사저로 가지 않고 백악관에 머물면서 아침 일찍부터 비공개 회의를 이어갔는데요. 그런 와중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전 세계 관세 10%를 법적 최대치인 15%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터무니없고 반미적인 대법원 관세 결정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몇 달 안에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2파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를 통해서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후 불과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법적 한도인 15%까지 관세율을 높이면서 대법원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며 맞대응에 나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발표 잠시 들어보시죠. Now I'll go the way I could have gone originally, which is even stronger than our original choice. They did not mean to do so. The Supreme Court's decision today made a president's ability to both regulate trade and impose tariffs more powerful and more crystal clear rather than less. I don't think they meant that.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150일 이후 이 조치를 계속하려면 미 의회의 연장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밖에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서 기존 상호관세 등을 대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단 하루 만에 관세율이 널뛰는 전례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국제 금융시장과 우리 수출 기업들의 고심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 부과 정책도 유지하기로 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직구족들이 주로 이용하는 $800, 우리 돈으로 115만 원 정도 이하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 조치를 계속 시행한다는 별도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에도 이파 등을 법적 근거로 제시했는데요. 미 대법원이 이파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소액 소포 관세의 법적 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상호관세와는 별개라면서 발빠른 대응에 나선 겁니다. 미국은 개인이 하루에 반입하는 제품이 $800를 넘지 않는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었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가 관세를 우회하거나 펜타닐 같은 위험 품목을 밀반입하는 데 악용되고 있고 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면서 지난해 7월 면세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조치들이 대법원의 견제에도 가용한 모든 행정 수단을 동원해서 관세 장벽을 더 높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사법부를 향한 일종의 무력 시위 같다면서 저가 수입품의 세금 회피 구멍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더 강하게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무효화시킨 가운데 트럼프 관세 전반에 대한 미국인들의 여론도 상당히 부정적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ABC 뉴스와 워싱턴 포스트,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가 대법원의 관세 판결 직전인 지난 12일부터 17일 미국 성인 2,5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4%가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품 관세 정책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청와대도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면서 발빠른 대응에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기존의 관세 인하 조건이었던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수출 여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미 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오자 주말 예정에 없던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외교와 경제 분야 컨트롤타워인 위성락 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 고위 관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참석자들은 2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하고 관세 관련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국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연방대법원 위법 판결 이후 상호관세가 무효화됐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곧바로 판결을 우회해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한 만큼 신중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으로 읽힙니다. 청와대는 우리 기업이 그동안 납부한 상호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되도록 경제단체 등과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세 인하 조건이었던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법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미 측의 추가 관세 압박을 차단하기 위해 대미 투자를 기존 합의대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서 일희일비를 하게 되면 국익에 좋지 않은 부분이 좀 생깁니다. 청와대는 이번 미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건 사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미 간 특별한 동맹 관계를 토대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민주당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영향을 신중히 살피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면서 공세를 폈습니다. 이번 판결이 한미 관세 합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미 투자 특별법 추진에는 당장 큰 변수가 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밤사이 전해진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민주당은 환영보다는 신중론을 택했습니다. 국익 중심 또 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에서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한 대응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론적으론 한국산 제품에 일괄 적용됐던 15% 상호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자동차와 철강 등 수출 주력 품목에 적용되는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단 겁니다. 다만 국민의힘 요구대로 비준을 진행했다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했을 수 있다며 초당적 협력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책임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이런 상황을 예상해 플랜 B를 마련했어야 했는데 손을 놓고 있던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NS로 다주택자 때리기에는 적극적으로 몰두하면서 정작 국익과 직결된 일에는 입을 꼭 닫는 비열한 침묵 중임입니다. 상호관세의 법적 기반이 흔들린 상황에서 우리만 대규모 투자를 떠안게 됐다. 협상이 아닌 굴복이란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관심은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여부입니다. 국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다시 25%까지 인상할 수 있다며 압박에 나서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특별법 처리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위법 판결이 나온 만큼 당장 특별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기존 일정대로 추진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국회 대미투자특위 관계자들은 YTN에 이번 판결이 우리나라의 대미투자 취소 여건이라고 볼 수 없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트럼프 정부의 보복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일단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여야 구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을 둘러싼 국민의힘 반발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불확실성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어젯밤 경남 함양군 마천면에서 난 산불이 바람을 타고 번지면서 산불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어제 대형 산불이 났던 충남 예산군 대술면 일대 주민들도 새벽에 다시 한번 대피한 상태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송재인 기자, 먼저 함양 산불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경남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일대 산에서 불이 시작된 건 어젯밤 9시 10분쯤입니다. 산림당국이 빠르게 야간 진화 작업을 벌이면서 어젯밤 11시만 해도 진화율이 70% 정도였는데요. 새벽부터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번지면서 진화율이 급격히 떨어졌고 28%까지 내려오자 새벽 4시쯤 산불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일대에 비교적 강한 바람이 부는 데다
급경사 지형이라 야간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비 25대와 인력 152명을 투입돼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인근 주민 32명은 현재 마을회관으로 대피한 상태입니다. 네, 또 충남 예산에서 난 산불은 어제 주불이 잡혔었는데 지금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까? 네, 충남 예산군 대술면 송성리에서 난 대형 산불은 말씀대로 어제 오후 6시 40분쯤 주불이 잡혔죠. 이후 산림과 소방당국, 예산군은 장비 44대와 인력 160여 명을 투입해 밤새도록 잔불 정리 작업을 벌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산불이 재발화한 건 아니지만 기존 영향구역 안에서 불씨가 바람에 계속 날리면서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예산군은 주민 51명이 마을회관과 경로당, 학교 등으로 대피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충남소방은 해당 주민들 주거지로 불이 번져 내려오지 않도록 새벽 1시 10분쯤 관할 소방서 모든 인력을 동원하는 소방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오전 청와대는 중대한 현행법령 위반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 면직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면직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YTN 취재 결과 김 청장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동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청와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으로 면직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말인 토요일 오전에 갑자기 공지가 나온 건데 직권 면직 사유는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김 청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을 위반한 건지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YTN 취재 결과 김 청장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청장은 늦은 밤 경기 성남시에 있는 사거리에 신호를 위반해 진입했다가 왼쪽에서 오던 승용차, 버스와 충돌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김 청장은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청장은 신구대학교에서 환경조경학과 교수를 지낸 학자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등도 역임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직후인 작년 8월에 임명됐는데 이번 음주운전 사고로 6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직권 면직된 김인호 산림청장은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승용차 그리고 버스와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주변 CCTV에는 사고 직전 김 청장이 신호를 위반한 채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들을 칠 뻔한 아찔한 장면도 담겼습니다. 이어서 최승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보행 신호가 켜지고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호를 무시한 검정색 승용차가 횡단보도 쪽으로 빠르게 달립니다. 깜짝 놀란 시민이 다급히 몸을 피합니다. 이 승용차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직권 면직된 김인호 산림청장이 몰던 차량입니다. 자칫 인명피해가 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사고 여파로 아수라장이 된 사거리에서 경찰, 소방관들이 다급하게 현장을 수습합니다. 김 청장이 몰던 승용차와 피해 차량이 찌그러지고 부서졌는데 떨어진 차량 범퍼는 사거리 앞 인도에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김 청장이 몰던 승용차는 이 횡단보도에서 시민들을 칠 뻔한 뒤 신호를 지키며 사거리에 진입한 승용차와 버스를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들도 여러 탑승해 있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이 확인한 결과 병원에 이송된 환자는 없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난 다음에 소방 차량 한 대 그리고 경찰 차량들이 와서 현장에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행인들이 이제 좀 몰려 있었고 경찰은 일단 김 청장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버스 탑승객 중 다친 사람이 있는지 등을 정확하게 조사해 구체적인 혐의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김 청장을 귀가 조치한 경찰은 조만간 다시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과 임대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자신의 임대사업자 대출 연장 규제로 전월세 불안이 재현될 수 있다는 국민의힘 논평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며 공급 축소만 부각하는 건 이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사건에 대한 상고 포기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라는 야당 주장에 여당은 국면 전환을 위한 공격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상고를 포기한 다음 날 국민의힘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지휘한 거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대통령이 송 전 대표에게 무죄 축하 연락을 한 게 결국 검사들을 향한 상고 포기 압박이었다는 주장입니다. 대장동 사건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위례 개발 비리에 이어 돈봉투 의혹까지 어째서 민주당에만 상소 포기라는 특혜가 반복되냐며 더 심각한 건 무죄 확정 전부터 놔둔 개양을 출마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의 기준이 아니라 집권 세력의 의중이 결론을 좌우한 것 아닙니까?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정치 행보가 설계되는 모습은 사법 절차에 대한 노골적인 조롱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결정은 정치적 고려가 아닌 대법원 판례와 증거가 위법 수집됐다는 사법부 판단에 따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정권 시절 정치 검찰이 송 전 대표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방증 아니겠냐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와 한통 속임을 인정한 정당이 법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냐며 비꼬기도 했습니다. 내란을 옹호하면서 법치를 말하는 것은 자기 부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치적 국면 전환을 위한 물타기에 나선 것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을 두고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위한 3중 방탄 입법으로 규정하고 저지를 예고했는데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막바지 의견 수렴을 진행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개혁 법안을 둘러싼 막바지 쟁점 조율에 나섭니다. 우선 검찰개혁 후속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법에 대한 정부 입법 예고를 앞두고 당론을 정하는 자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 공소청을 현재 검찰청처럼 3단 구조로 둘지와 검찰총장 명칭 유지 여부 등을 놓고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새 당명을 논의합니다. 이 자리에서 미래연대와 미래를 여는 공화당 등으로 압축된 새 당명 후보군에 대한 보고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당명은 이후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되는데 당은 3월 1일부터 새 당명을 내걸 수 있게 개정 절차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3년 10월 이전부터 1년 넘게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봤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재판부가 본 계엄의 출발점은 언제였을까요? 이준엽 기자가 판결문을 살펴봤습니다.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법원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이 계엄 준비를 위한 거라고는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써놓은 인물들이 당시 있었던 군사령관 인사에서 고스란히 진급하거나 인사조치된 점에 주목해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는 막연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그토록 결정적 증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 노 전 사령관 어머니 집 책상에 수첩을 그대로 뒀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모양, 형상,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악한 데다가 보관하고 있던 장소, 보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담겨져 있던 수첩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인들이 여러 차례 가진 자리들에서 계엄 논의가 오갔는지도 더 신중하게 판단했습니다. 특검이 지목한 첫 계엄 응급 시점은 2023년 12월이지만 재판부는 2024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이뤄진 삼청동 안가 모임부터로 인정했습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무릎을 꿇었다고 증언한 날입니다. 술도 한두 잔 들어간 게 있어서 감정이 격해져서 제가 무릎 꿇고 그러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무례하게 말씀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군은 전시든 평시든 계엄령 그런 거 해본 적도 없습니다. 본격적인 준비태세 점검이 이뤄진 거로 인정된 건 계엄이 한 달도 남지 않은 2025년 11월 8일에 이르러서야입니다. 특검이 계엄을 장기간 준비했다는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은밀히 논의한 소수의 증언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이 상당수 진술을 집요하게 흔든 데다 핵심 물증으로 꼽힌 수첩의 신빙성마저 도마에 오르며 법정 1라운드에선 입증의 벽을 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비상계엄 직후 주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상입법기구 내용이 담긴 이른바 최상목 문건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과거 사례에 비춰봤을 때 국회를 대체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대통령실 CCTV 화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문건을 살핀 뒤 맞은편에 앉은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건넵니다. 비상계엄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한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이었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 이 문건에는 예비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국회 관련 예산을 모두 차단하라는 내용이 담긴 걸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국가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까지 포함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은 비상입법기구가 긴급 재정명령을 위한 기재부 산하조직이라고 반박했는데 1심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문건을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고 국회 활동을 방해하려고 한 목적과도 부합한다며 비상입법기구는 국회를 대체할 새로운 입법기구를 지칭하는 거라고 봤습니다. 판결문에는 과거 군사 쿠데타 사례도 거론됐는데 재판부는 국가보위입법회의가 구성됐던 경험에 비춰봐도 국가 비상입법기구를 다르게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과거 사례를 참고했다고 진술한 사실도 덧붙였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비상입법기구의 예산 편성 자체가 국회를 배제할 목적이 있었다는 걸 뒷받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최상목 문건에 국회를 겨냥한 담화문, 포고령, 정치인 체포조 운용까지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했던 시도는 내란 혐의 구속 요건 가운데 하나인 국헌 문란 목적을 촘촘하게 입증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병원 치료를 이유로 잠시 석방됐던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구치소에 다시 수용됐습니다. 한 총재를 정점으로 하는 정교유착 의혹 수사는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개훈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일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한학자 총재가 잠시 석방됐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김규환 전 의원, 전재수 전 의원에게 금품 건너고 현안 청탁하신 적 있나요? 이번에는 낙상 사고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재판부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9일 만에 다시 수감됐습니다. 한 총재는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으로 기소된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회장 공소장에는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까지 공범으로 적시됐습니다. 송 전 회장이 단체 자금으로 여야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보내면 통일교 자금으로 보전해줬다는 게 검경 수사팀 판단입니다. 정교유착 의혹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통일교가 전재수, 임종성, 김규환 등 여야 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현안을 청탁한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최근 전재수 의원실을 압수수색했고 임종성 전 의원에 대한 피의자 신분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 받으신 적 있으세요? 받은 적 전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윤영호 자체를 몰랐고 그리고 제 거 핸드폰도 포렌식했지만 거기에도 윤영호 자체가 안 나왔어요. 주요 인물 소환이 시작된 만큼 구속 상태로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한학자 총재 소환도 멀지 않았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개훈입니다. 고객이 맡긴 금을 무려 3,000돈이나 훔쳐 달아난 종로 금은방 주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YTN 보도 이후 하루 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한 뒤 검거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종로 금은방에서 한 남성이 가방을 챙겨 황급히 떠납니다.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에서 고객들이 맡긴 금을 훔쳐 달아나는 겁니다. 피해자들이 하나둘 아름아름 따져보니 피해 규모는 무려 3,000돈, 돈으로 따지면 26억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대부분 새로운 디자인으로 가공해준다는 말에 금목걸이나 팔찌를 맡겼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어떤 목걸이가 30돈 정도인데 저는 이제 50돈으로 조금 늘리고 싶어서 현금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5천만 원 정도. YTN 단독 보도 이후 이 금은방 주인이 경찰에 자진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붙잡아 정확한 피해 규모는 얼마인지 또 훔친 금은 보관하고 있는지 이미 처분에 현금화한 것은 아닌지 등을 집중 조사 중입니다. 사실 막 손발이 지금 또 벌벌 떨리고요. 어떤 목적으로 일단 자수를 했는지도 너무 궁금하고 한데 뭐 제3자나 아니면 어디다 이렇게 뭐 숨겨놓고 은닉을 한 상태에서 자수를 한 건지 그것들 일단 관점이 제일 많고. YTN 보도 뒤 나도 금을 맡겼다는 고객들이 더 늘어 전체 피해 규모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해당 금은방 주인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정윤호입니다. 경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와 접촉한 사람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앞서 피해자에게 보냈던 문자 메시지와 유사한 문구가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송수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는 약을 탄 음료를 먹여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3명인데 일단 김 씨를 구속 송치한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넘긴 뒤에도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김 씨와 통화했거나 SNS 메시지를 주고받은 인물들을 모두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와 카카오톡 등 SNS 메시지로 연락한 기록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경찰이 한 명 한 명 일일이 연락해 범죄 피해를 받는지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벌이는 겁니다. 경찰은 앞서 김 씨가 모텔을 떠나며 피해자들에게 남긴 메시지에 집중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번째 피해자에게는 잠만 자서 먼저 간다고, 지난 9일 3번째 피해자에게는 치킨을 사주고 택시비를 줘서 고맙다는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와 연락했던 사람들 가운데 비슷한 문구나 유사한 패턴이 있었는지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이후부터 김 씨와 연락했던 인물들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김 씨가 건넨 음료를 마시고 의식을 잃었다가 이틀 뒤에 깨어난 첫 번째 피해자가 발생한 시점입니다. 경찰은 조사 범위를 지난해 12월 이전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라며 추가 피해 여부를 끝까지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경찰이 매니저 갑질과 불법 의료행위 혐의를 받는 방송인 박나래 씨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 씨를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불법 의료시술 혐의에 대한 추가 소환도 예고했습니다. 표정호 기자입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는 첫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자신의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닌 부분은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에서 성실히 또 임했고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바로 잡아야 되고 또 아마 바로 잡을 예정일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전 매니저들은 박 씨가 자신들을 사실상 가사도우미로 부렸다며 안주를 사오게 하거나 파티 뒷정리까지 시켰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이러한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또 다른 의혹 중 하나인 불법 의료시술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에선 빠졌는데 같은 날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이른바 주사이모, 이모 씨를 별도로 불러 재조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해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씨의 자택 등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오던 경찰은 최근 이 씨와 매니저들을 불러 박 씨 관련 의혹을 조사했습니다. 이번 소환에선 박 씨의 갑질 의혹을 중점적으로 다룬 만큼 불법 의료시술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거란 전망입니다.
그 지난주 경찰 출석 예정이었는데 어떤 이유로 연기한 겁니까? 불법 약물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경찰은 박 씨가 전 매니저들을 공갈 미수 혐의 등으로 맞고소한 조사도 한창 진행 중인데 양측 공방이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됩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한국 스노보드 새 역사를 써낸 유승은 선수가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걸고 귀국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유승은은 먼저 많은 환영 인파를 보고 사실 아무도 없을 줄 알았다며 메달 걸고 혼자 들어오는 건 아닌가 생각했는데 많이 와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또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에서 스노보드를 탈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영광이라는 소감도 전했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큰 뉴스 가운데 하나는 우리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메달을 따낸 쇼트트랙 최민정 선수의 올림픽 은퇴 소식인데요. 최민정의 라스트 댄스를 함께한 동료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 차례 출전해 메달 7개란 큰 성과를 올림픽 무대에 남기고 떠나는 쇼트트랙 최민정. 무엇보다 동료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앞섭니다. 언니들이 잘 이끌어주고 또 어린 선수도 잘 따라와주고 해서 좋은 결과로 나타났던 것 같아서 너무 뿌듯했고요. 깜짝 올림픽 은퇴 소식에 누구보다 놀란 건 역시 동료들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조차 어색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입니다. 언니한테 이런 말 하려니까 너무 어색해. 너무 고생 정말 많았고. 기량만 보면 충분히 더 뛸 수 있지만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말릴 수도 없습니다. 전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선택에 응원하고. 그렇게 티를 많이 안 내는 친구인데 그동안 많이 힘들었구나, 울면서 저렇게 이제 감정을 내비칠 정도로. 이러기에 고맙다는 말에는 어느 때보다 더 큰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개인전을 준비하고 하는데도 많이 바쁠 텐데 또 개주까지 정말 어떻게 보면 개인전보다 더 많이 생각해줘서 너무 고마웠고. 마지막 올림픽 무대를 떠나는 최민정은 남은 국제 무대도 시간을 갖고 차츰 정리할 생각입니다. YTN 이다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내면서 조만간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코피 작전으로 불리는 제한적 타격이 거론되는데 이란은 굴복하지 않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을 둘러싼 중동 지역엔 핵협상 결렬 이후 미국의 전략 자산이 대거 직결한 상태입니다. 이미 배치된 에이브러햄 링컨 핵추진 항공모함에 제럴드 포드함과 구축함 3척이 추가됐습니다. 전투기도 F-35와 F-22, 공중급유기 수십 대 등 120대 이상이 중동에 배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03년 이라크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최장 보름간 시한을 주고 사실상 최후 통첩을 날린 상태입니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이른바 코피 작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격투할 때 코피를 터뜨려 기선을 제압하듯 트럼프 일기 시절 북한 핵 프로그램 폐기를 위해 검토된 선제 타격 전략을 말합니다.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에 따라 정치적 타격을 입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계올림픽 폐막 이후 국면 전환용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란은 가능한 합의안 초안을 며칠 안에 제시하겠다면서도 미국의 공격이 현실화하면 뺨이라도 때리겠다며 보복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همان گونه که شما در مقابل سختی‌ها سرخم نکردید
ما نیز در مقابل این مشکلات سر خم نخواهیم کرد. 미국이 이란 최고 지도자 제거와 정권 붕괴를 목표로 할 경우 전면전으로 장기화하고 중동 전역으로 확산할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수위를 조절했던 지난해 12일 전쟁과 달리 이란이 강력한 반격에 나설 경우 미군도 상당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란과 긴장이 고조되는 와중에도 이스라엘은 레바논 헤즈볼라 간부를 겨냥한 공습에 나서 최소 12명이 숨졌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오는 28일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미국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중동 지역 지정학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국제유가는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하루에 커피나 차 2-3잔을 마시면 치매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우유나 설탕을 넣으면 효과가 떨어졌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치매 환자는 미국에서만 600만 명에 달합니다. 해마다 10만 명이 치매로 인한 질환으로 숨지는데 30년 뒤에는 55살 이상 미국인의 절반가량이 치매에 걸릴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늦출 수 있습니다. The headline really has been that about 40%, so close to half of cases of dementia are likely preventable. 특히 매일 마시는 커피나 차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지난 40년간 추적 조사를 벌인 결과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를 하루 2-3잔 마신 사람이 마시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률이 무려 18%나 낮았습니다. 디카페인 커피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카페인이 있는 차를 하루 1잔 이상 마신 사람도 치매 발병 위험이 15%나 낮았습니다. 카페인이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고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도 뇌세포의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많이 마시는 건 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연구진은 하루 3잔 이상 마신다고 해서 별 이점이 나타나진 않았다며 오히려 숙면을 방해할 경우 인지기능에 해롭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설탕이나 우유를 듬뿍 넣은 커피는 대사 건강을 해쳐 뇌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카페인 분해 능력은 사람마다 다른 만큼 두근거림이나 불안감을 느낀다면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AI 시대, 흔히들 데이터가 편향되면 결과도 편향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AI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가 AI의 편향성을 더 부추긴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화 아이언맨, 주인공 토니 스타크는 AI 비서 자비스와 끊임없이 의견을 주고받고 때로는 충돌하며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영화 주인공과 달리 특정 결과만을 바라고 묻는다면 오히려 AI는 질문자의 한쪽으로 치우친 인식을 강화하는 도구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AI의 오류가 단순히 학습 데이터 문제가 아니라 인간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용자의 질문 방식과 내용이 AI의 행동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왜 우리 제품이 최고지라고 묻는 식의 유도 질문 편향입니다. 이런 질문에 답할 때 AI는 제품의 단점을 가리고 강점만을 나열하게 됩니다. 정확한 답변과 사람이 좋아할 만한 답변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그걸 피드백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에 더 좋아요를 많이 누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AI도 사람의 편향성을 똑같이 담게 되는 현상입니다. AI의 결과물을 받아든 뒤에도 또 다른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공들여 만든 결과물을 과도하게 신뢰하는 이른바 소유 효과가 발생해 더 나은 대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인지적 편향은 뇌가 정보를 단순화하려는 본능적인 과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편향에 지나치게 빠지지 않으려면 AI의 답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의도적으로 질문을 뒤집어 보라고 조언합니다. 내 논리의 허점을 찾아달라거나 반대 입장에서 비판하라는 질문을 더 하는 것만으로도 AI가 놓친 사각지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아직 불완전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러한 AI의 잘못된 조언과 정보를 그대로 수용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결국 AI를 더 책임감 있고 효과적으로 만드는 마지막 열쇠는 인간의 비판적인 사고입니다. YTN 구한석입니다. 암세포가 스스로 늙어서 증식을 멈추게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국내 연구진이 암세포의 DNA를 보호하는 특정 단백질을 억제해 암세포를 영구적인 노화 상태로 만드는 새로운 치료 전략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울산과학기술원 동물실험실에서 연구진이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이어갑니다. 대장암에 걸린 쥐와 NSMF라는 특정 단백질을 제거한 쥐를 교배했습니다. 둘 사이의 새끼를 분석해보니 암세포의 발생 빈도가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이 생기더라도 암세포 성장이 억제돼 대조군 대비 생존 기간이 33.5%나 늘었습니다. 단백질을 없앴을 때 기존의 정상세포와는 다르게 암세포만 노화에 빠지는 것들을 확인해서 이게 새로운 암치료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연구진은 신경계 단백질로 알려진 NSMF가 대장암 세포의 성장을 돕는 핵심 관리자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암세포는 끊임없이 자가복제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때 NSMF가 암세포의 DNA를 보호하며 끝까지 살아남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연구진이 이 단백질을 차단하자 암세포는 복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손상되거나 영구적인 노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정상세포에는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로 확인돼 암세포만 정밀 타격하는 표적 치료제의 조건도 갖췄습니다. 저희가 찾은 것들이 좋은 치료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인데 이 사실을 바탕으로 이제 후속 연구가 이어지면 이제 새로운 항암제 개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세계적인 학술지 뉴클레익 애시드 리서치 온라인판에 게재되면서 연구 가치도 인정받았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제시한 새로운 전략이 암 치료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웅장한 음악과 배우들의 열연으로 가득 차는 공연장 무대도 쉬어가는 시간이 있을 텐데요. 바로 그 틈을 이용해 텅 빈 객석을 바라보며 시낭송을 듣거나 시인의 문학 책장을 무대로 올린 공연들이 관객들에게 몰입과 사유의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이광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주말과 휴일이 물러가고 다시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오후 2시. 텅 빈 대극장에 방석이 깔리고 시집으로 채워진 책장이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공연의 막이 내린 정막이 찾아온 넓은 공간에 오롯이 관객만을 위한 무대가 열립니다. 극장을 하나의 서재로 만들어서 다 같이 독서도 하고 시인분들의 시가 하나의 공연의 테마로 엮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테마가 사랑이라는 시집이랑 연결이 되는 시기인데 이거를 같이 시 낭송을 하면서 사색을 하실 수 있도록 기획이 됐습니다. 올가을 이 공연장에서 거장 정명훈의 지휘로 만나볼 베토벤과 브람스 음악을 미리 들으며 눈을 감고 자신의 온전히 몰입합니다. 콩나물처럼 머리를 밝히고 사랑을 말해요. 불상처럼 차분하게. 시인이 직접 읊어주는 식구들이 음악과 포개지는 순간을 경험하는 건 반대편 객석에만 앉아있던 관객들에게 특별한 경험. 무대에 와보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좀 신기했고 노래 들으면서 시도 읽고 하다 보니까 시간도 꽤 빨리 간 것 같고 꽤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출연자들이 보는 시점이라던가 그런 게 이렇구나 하면서 좀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극 배우들도 어떻게 관객들이 바라보는지 그런 거 알게 됐어요. 무대 위에서 올라오는 경우가 쉽지 않잖아요. 그 시인 선생님이 이제 시인 낭송도 해주시고 그때 엄청 특별한 경험이라서 기분도 좋고 노래도 들으면서 이제 저희가 관객이 아니라 이제 무대에 앉아서 관객 보는 그런 방향도 굉장히 좋았다. 아무런 연습도 없이 하루하루 사는 우리. 시인의 에세이를 노래와 함께 탐독하는 이 공연도 관객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새해 덕담을 전합니다. 책 이야기, 그리고 작가님들 사는 이야기, 그리고 저는 옆에서 노래로 같이 진행되는 그런 북토크
음악회 그런 게 이렇게 합쳐진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나태주 시인님이 오늘 게스트인데 이렇게 가까이서 뵙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서로 좀 친해졌으면 시인님과. 봄, 여름, 가을, 겨울 주제와 도서를 바꿔가며 북토크와 낭독회로 이어갑니다. 무겁고 딱딱하게만 생각하던 공연장들이 관객에게 무대를 내주고 문학을 드리는 것은 시민들과 예술적 영감을 공유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광화문 한복판에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사실 서울 시민이면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어떤 분은 매일 이 앞을 지나다니실 텐데 늘 지나다니기만 하지 한번 들어와 보지 않고 그냥 스쳐가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조금 더 다가가자, 또 조금 더 친절한 공간이 되자. 객석 반대편 무대로 올라간 관객들. 명곡과 함께 읽어내려가는 문장은 더 깊고 더 선명하게 마음에 새겨집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다음 주 컴백을 앞둔 걸그룹 블랙핑크가 전 세계 아티스트 가운데 처음으로 유튜브 구독자 1억 명을 넘었습니다. 블랙핑크 멤버들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매 순간 함께해온 팬들 덕에 이룬 기록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블랙핑크 유튜브 계정은 지난 2016년 6월 개설돼 9년 8개월 만에 구독자 1억 명을 달성했습니다. 블랙핑크는 2020년 7월 비영어권 아티스트로는 처음 유튜브 구독자 톱5에 이름을 올렸고 2021년 9월부터 전 세계 아티스트 중 구독자 수 1위를 유지 중입니다. 비운의 임금 단중의 유배 이야기를 다룬 왕과 사는 남자가 개봉 18일째인 관객 5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는 사극 최초로 1000만 관객을 동원했던 왕의 남자가 500만을 돌파했던 시점보다 이틀 앞선 기록입니다. 이 영화는 왕위에서 쫓겨난 조선시대 단중의 시신을 수습한 어뭉도라는 인물을 모티브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건조함 속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현재 영남과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바람까지 불어서 화재 위험이 높은 만큼 불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도 살짝 지납니다.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겠지만 바람이 강해서 다소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서해 5도에서는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고 황사비가 섞여서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2.1도, 청주가 12.6도, 대구가 5.7도고요. 서울의 경우 지금과 낮 기온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11도에 머물겠고 그 밖의 지역은 청주가 14도, 대전이 15도, 대구는 21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고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